집합근무를 해결사멘토 전현진입니다. 자, 이번에 판례 공부 10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금인데 부가가치세네요. 간단히 한번 볼까요? 사업자가 구부가가치세법 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요? 이거 있겠습니까? 없죠. 원래 그 부가가치세 뜻이 관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좀 억지로 이게 이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지금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이것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지금 간단히 여러분들 보고 있을 건데 한번만 보죠. 여기다가 저렇게 A라는 그냥 원칙대로 좀 해주면 됩니다. A라는 사업체, 요 B라는 사업체, 여기가 소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A가 B한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얼마? 이게 100원이 지금 포함돼서 실제로는 1,100원을 파는 거죠. 1,100원. 1,100원을 팔게 될 거고 B가 C한테 지금 팔 때는 예를 들어서 2,000원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2,000원에 팔았으면 여기가 부가가치세 200원이죠. 그러면은 자 제가 말씀드린 거 B 입장에서 보죠. B 입장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B 입장에서 보면 그 매출세액은 얼마입니까? 매출세. 매출했을 때 부가가치 200원. 그리고 매입했을 때 A한테 이 상품을 받아가지고 중개인으로서 파는 거죠. 매입세액은 100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납부세액은 얼마입니까? 200원에서 100원을 뺀 거죠. 그러니까 요거 B는 100원을 납부하는 거죠. 1번 국세청이. A는 또 100원을 국세청이 또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준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세가 있고 이런 영세율이 있는 거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요 같은 경우는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되고요.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제로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은 면세고 한쪽은 지금 사업자면은 부가가세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인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아마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든 다 알고는 있어요. 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보고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보다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건물 같은 데서는 아무리 여러분들 뭐 위임계약이다, 도급계약이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그 관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죠. 근로자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다면은 이게 도급 계약이나 뭐 했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거기 있는 관리업체 측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그 법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합건물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해야 되죠. 또 실질적으로 관리단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요.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일반적으로 우리 집합건물 같으면 뭐 관리소장이 뭐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곳에 청소가 좀 잘 안 되는 것, 이거는 지휘 감독을 또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하죠.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나 작업 도구 등을 보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손해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보증금이 지금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보증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근로자가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근로자로 우리가 대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판단을 정확하게 우리 관리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급계약했는데 뭐 관리가 알아서 해야지 위임계약에서도 뭐냐 이런 식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보고 관련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 그다음 볼게요. 지금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토지 자임 상당히 손해를 주고 있는지 당연히 하죠.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자, 간접 점유에서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명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아니면 뭐 집행 권한이 있다든지 안 했으면 가능한 거. 요 뒷부분은 여러분들 좀 비슷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민법상 간접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 즉 점유 매개 관계가 필요한데 간접 점유에서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 점유자의 직접 점유자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 매개 관계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지금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의 그 반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자의 직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것만 우리가 간단히 한번 봅시다. 여기 임대인이 있을 겁니다. 임대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임차인이 있을 겁니다. 임차인, 또 전차인도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 이런 관계 조금만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직접 점유자는 누군가요? 요 군데에서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죠.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요 두 관계에서만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는 누구죠? 임차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세 개의 관계에서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면 그럼 간접 점유자는 누구죠?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은 좀 넘어가더라도 보면 그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간접 점유에서 점유 매개 관계로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 점유자의 직접 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요 둘 사이에서 보면 임차인은 요구한테 반환해달라 뭐 이렇게 있는 청구권을 가진다. 또는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도 임대인이 간접 그 점유자니까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반환해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에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게 뭡니까? 명도소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 한 개만. 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 부분만 좀 잘 들어봐. 점유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자죠. 그럼 임대인도 그러면 간접 점유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쭉 한번 필요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특이한 케이스네 보니까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 규범을 유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렇다라고 하네요.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수용한 토지의 판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 취득한 토지의 판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서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라고 하는 건데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놨네요. 이 부분도 살펴보는데, 요거는 좀 흐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볼게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 규범을 적용함으로 해서 법률의 형태를 보충하는 것을 유추 적용이라 하는데, 이런 실정법 조항의 물리 해석 또는 논리 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석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서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이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통점과 유사한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돼서 어쨌든 그 판결에 대해서 결정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어쩔 때 숫자가 오류되거나 약간 잘못된 경우인데 여기서 보면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가 생긴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당사자의 잘못에도 그 재판장께서 잘못 그 기입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그 당사자의 청구에서 뭐 잘못 우리가 명백하게 판단할 때 예,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 관련돼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손해배상 액 예정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만 제가,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는데, 요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민법 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의 액이 부당히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적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을 미리 정해주는 것으로서 배상의 발생 사실,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한 것,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지금 채무이익을 확보하는 데 그 기능이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어떤 곳에 보면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잡아보죠. 5천만 원인데 그러면 보증금 성격이거나 뭐 관리비를 안 낸다든지 또는 그 월세를 제대로 안 내고 이렇게 해서 그 건물마다 상황이 틀리겠지만 이런 걸 만해가지고 보증금을 5천만 원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뭐 이렇게 했을 때 손해배상 예정액을 별도로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손해배상 예정액을 갖다가 뭐 2억을 잡는다든지 이거는 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보증금보다 높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보증금 수준까지지 이걸 넘어가서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부당히 과도한 경우죠. 이것도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넣을 때 너무 황당하게 넣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한번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요거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자 볼게요.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 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 이게 지금 뭐냐 법적으로 해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력 구제를 가가지고 그냥 닦아 패고 이런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자력 구제에 해당하지 않은 점유를 탈환한 경우에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명도 판결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뭐 이렇게 하면 강제 집행을 하면 될 것을 그냥 가가지고 막 점유자하고 다투어서 막 물건을 뭐 어디 막 바깥에 보내고 이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이게 위법하게 침탈당한 경우도 이렇다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점유 회수 청구가 받아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 침탈을 문제 삼아서 점유 회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 회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 탈환 행위가 민법 제209조 2항의 자력 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했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제204조 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라고 해놨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요. 209조 제2항 부분은 특별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요. 자, 원칙적 소극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방금 잘못 말을 했습니다.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소극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거 침탈당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침탈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했습니다. 침탈당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아까 저 명도소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강제집행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방금 착각을 한 겁니다. 네, 이거 좀 다른 겁니다. 이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인데 요즘 찍어 보니까 좀 의료진과 관련돼 가지고 좀 약간 좀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위자료 관련돼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관련된 거. 집행번호 이요. 채무자 과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병력 이변 처분 취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또 그 다음에 위임 한계 이런 것들도 있고요. 손실보상금 관련돼 가지고 또 한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주택 재개발 정비 취소 관련된 것도 나오네요. 조세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의료법 관련돼서 위반된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